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4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금지된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기혼 남성, 미혼 기남미요. 기혼 남성, 기혼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스킨십이라든지 뭐 깻잎 논쟁처럼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깻잎 뜯어주는 거. 네. 이제 사소한 그런 거에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면은 그게 좀 질투 날 수 있죠. 질투구나. 외도는 아니고 질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 질투는 진짜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에 넘어서서 외도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뭐 잠깐 어디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건 외도라고. 마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네. 거의 다다. 네. 제가 볼 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외도라는 게 뭐 대단히 정말 아주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네. 관계가 생기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부부간의 신뢰가 조금 이렇게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어떤 부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이혼 사유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에는 매일 그 다른 여성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양희은 누님하고 저희 그 라디오가 끝나면 항상 점심시간이어서 근데 제가 양희은 누님 운전 연수를 해드리진 않아요. 아, 네. 제가 조직 생활은 안 해봤지만 조직에 생활하다 보면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성별로 구별을 하는 것도 참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와이프가 몰랐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정말 자연스럽게 동료 누가 나한테 연수 시켜달래. 아, 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다면 문제가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연수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와이프가 모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 네. 4주 후에 보죠. 네. 우리 이제 패널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는 건 왠지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혼이 별거가 아닌 세상인데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안 산다는 사람을 붙여놓는 것이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잘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를 파탄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사이엔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탄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던 게 이제 우리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서 잘 이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열렸죠. 당시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유책주의를 아직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강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어. 너 이제 보기 싫어. 나가. 라고 하면 이런 걸 이제 축출 이혼이라고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유책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과 그다음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존권과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유책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7대 6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
그게 이제 2015년이니까 지금 벌써 2022년이잖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흐르면서 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판례까지 나왔냐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우는 중에도 살고 있는 배우자와 애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넉넉히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2017년에 대법원에서 헤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거처도 마련하고 양육비를 줬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시켜주자. 이렇게 판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죠? 파탄주의로. 점점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고는 시점에서도 조금 더 지금 있는 삶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오마이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아까 혼전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했던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의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는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보부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 읽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판례가 등장을 했냐면 제가 그 판결문을 접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너 나한테 안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합의가 있으니까 난 양육비를 줄 수 없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어떤 판례가 등장을 했냐면 제가 그 판결문을 접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너 나한테 안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합의가 있으니까 난 양육비를 줄 수 없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이의 복지에 반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합의가 무효다. 어머니의 합의가 무효다. 그래서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아직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안인데요. 이제 그만큼 양육비라는 거, 면접 교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판결이죠. 그래서 정말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양육비나 면접 교섭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런 감정상의 문제랑 좀 구별해서 아이 기준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